9개월 된 한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사망했습니다. 저희 도착했을 때는 아기 의식, 호흡, 맥박 없었고요. 미약하게 턱에 강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긴 지 5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아기가 잠자다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영아의 부모는 국적이 베트남이었습니다. 제 성이 한 번만도 없어요. 연락도 없어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달 18일 취재진은 동민이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TV를 가서 나왔습니다. 네. 이 시간도 없고 이들은 아직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를 먹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마음이 감기. 저기 잠이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싶었어. 밥은 한그 사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몇 벌만 밖에 안 먹었어요. 밥 다른 라면 먹고 애기랑 사진 보고 저녁에는 애기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계속 살아요.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저번에 이미 모레요. 내가 집에 있고 말아서 우리가 아기는 기념이 많아요. 다 아기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너무 뵙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건이 일어난 건 2달 전. 부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4시 정도 학교에 감식 학교에 연락 와주고 원장에 저한테는 아기가 잠자다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말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날 아침 아이를 유독 어린이집에 보내기 싫었다는 아버지.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아침에 우리 2명 다 아기 안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와이프가는 뭐 아르바이트 가서 때문에 저도 그건 허리 아팠잖아요. 그가 연락을 받고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을 때 아들의 몸은 이미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는 그 오래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죽으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아니고 이렇게 죽었어요. 그날 동민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취재진이 찾아갔을 때는 어린이집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밖은 먼지가 쌓여 있고 거미줄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삐용삐용 소리 나길래 전화 끊고 뭐지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다 있더라고요. 경찰차 구급장.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죠. 이 주민은 평소에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1층이다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애를 물리는데 물리는 건지 이게 저주는 건지.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구급대원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기 막 주물러주고 마사지 하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희 도착했을 때는 아기 의식, 호흡, 맥박 없었고요. 그리고 미약하게 턱에 강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기 겉모습은 청색증처럼 피부가 좀 어두운 색이었고요.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구급대원도 아이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항상 그 누워있는 자세였어요. 누워서 양쪽 팔은 약간 45도 아래쪽으로 되어 있었고, 그냥 우리 대체로 누우는 상태에서 팔이 약간 45도 정도 아래로 내려가 있던 상태예요. 그런데 이 구급대원은 당시 보육교사의 행동이 눈에 띄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 옆에 있던 선생님 한 분이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옆에서 갑자기 이 비계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베개를 던지는 행동을 보인 건 있었거든요. 동민이는 어떤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것일까? 구급대원이 아이를 이송한 병원을 찾아 그날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심장도 의사하신 게 있긴 한데 사망 진단서 이런 거 없어요? 진단서는 없었어요. 사망을 이미 하고 오신 거예요. 119 구급대에서 바로 이쪽으로 이송한 거 아닌가요? 이송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미 사망하신 분이 오신 거라서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 기록에는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상으로 나온 이유가 네. 병원에 도착해서 아이가 사망한 게 아니라 네. 오다가 이게 그 119에서 이게 사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는 왜 사망을 했는지 병원에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날 경찰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돌아가신 원인을 지금 저희 병원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과학수사대로 넘긴 거예요. 그렇다면 동민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뭘까? 어린이집 CCTV는 압수물로 검찰에 넘어가 취재진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다만 CCTV를 직접 봤다는 동민이의 아버지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민이 아버지는 동민이가 잠을 자지 않자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 위에 이불을 덮고 베개까지 올렸다고 했습니다. 애기 갖다 놓고 이불 덮고 그다음에 옆에 있어요. 이쪽은 저 옆에 있는데 은전은 베개에 올리고. 하지만 동민이가 잠이 들지 않자 원장은 엎드린 자세로 동민이를 위에서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애가 또 그러게 안 하고 싶어서 안 좋아하면서 바깥에도 가요. 그래서 아줌마가 이렇게 올려가는. 네,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여기 다리가 이쪽이 다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공소장에 따르면 원장은 동민이 몸 위에 엎드려 상반신으로 눌렀고 총 14분 동안 같은 자세로 동민이의 몸 위에서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민이의 사망 원인이 압착과 코 입막힘 질식이 결합한 형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의 사망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국과수 원장을 지낸 서중석 전 원장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만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조금만 부주의해도 질식사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체 일부가 아이를 이렇게 누르거나 하는 등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사망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그 성인이 어린아이를 1세 미만의 아이를 완전히 위에서 누르는 힘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르게 되면은 당연히 어린아이는 질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가 누워있던 어린이집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도 종류에 따라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엎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바닥이 좀 푹신푹신하면 사실은 그걸 원치 않았는데 아이는 코, 입도 막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 일부도 압력을 받게 되고, 물론 흉곽 운동도 굉장히 장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죽음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아이들은 아직 그 호흡을 할 수 있는 근육이 충분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런 질식의 상황을 피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전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질식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쉽게 이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질식의 기전이 가해져도 쉽게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취재진은 국과수 출신의 법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해 동민이의 사망 당시 모습을 3D 그래픽으로 구현해 봤습니다. 이제 아기가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양 팔꿈치를 이제 바닥에 대고 상반신으로 지금 아이를 지금 압박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 아이의 몸이 이제 이불에 전신을 다 감싸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문가는 쿠션과 이불이 덮여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호흡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일반인조차도 사실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호흡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호흡하는 그런 힘이 좀 약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상태만으로도 어느 정도 숨쉬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게다가 성인이 압박을 가하면서 위험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제 아기의 체형, 아기의 이제 몸통 전체가 그 원장 선생님 몸통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이의 상반신 전체가 지금 원장님이 다 가려져 있고 여기서 힘을 주게 되면은 몸 전체에 무게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몇 차례 봐왔지만 이전 사건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그 이불을 아이를 전신으로 좀 뒤덮는 거는 조금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행위가 저는 좀 깜짝 놀랐었고요. 현재 원장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구속영장 범죄 사실은 치사로 하고요. 최종 송치 단계에서는 검토를 해서 그 살해죄로 해서 송치를 했어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살해 미필적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서 그랬어요.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당시 상황이 담겨 있는 CCTV를 통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진은 원장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27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희 TV조선에서 나왔는데 저희 사무소에는 잘 안 오시고 사무소 쪽에 많이 계시는 분이셔서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이 번호로 문자 남겨달라고 하셨거든요. 원장 측 변호사의 연락처를 받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살인으로 공소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살인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이후 원장 측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구체적인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은 공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원장 측.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전문가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눌렀을 때 충분히 숨을 못 쉬고 최소한 기절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는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가 장시간 동안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체크도 안 하는 상태였다면 이 사람은 충분히 죽는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잖아요. 원장 측의 입장을 더 듣기 위해 취재진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전날 왔을 때 여기 우편물이 있었는데 오늘 우편물이 없는 거 보니까 누군가 이제 다녀간 흔적은 있는 것 같거든요. 공부를 해봤는데 인기척이나 이런 게 없어서 불만 켜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나 누군가 드나드는 건 아닐지 취재진은 밖에서 기다려봤습니다. 30여 분이 지나자 어린이집에서 한 남성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지하철에서 청소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도 오래 비워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원장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원장님 입장을 왜요? 그는 원장의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우발적인 사고죠, 당연히 사고. 그럼 이게 계획적인 범행이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계획적인 범행이냐고요.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가세요. 이번 사건의 특징은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베트남 부모는 한국말이 서툰 건 물론이고 사건 이후 어느 곳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취재진은 베트남 부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들은 사건 초기에는 아이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병원 가잖아요. 그거 가는데 거기 병원에서 거기 동비를 나와서는 죽은 상태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아무도 거기 그 죽었 때문에는 아무도 안 해요. 아이의 사망 당시 정확한 상황도 인터넷 기사로 처음 접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나오는데 우리 그 네이버는 안 봐서 때문에 그리고 한국말로 몰라잖아요. 그래가 몰라요. 그래 다른 사람은 한국말을 아마 알아요. 그 우리 그 나중에 나중에 시간 지나가서 그 네이버에서 실물 나와서 들어봤어요. 중간에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요. 얘기는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 없어요. 서투른 한국말도 이들 부부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말은 몰라서 때문에 지금 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통역이 있어야 돼요. 통역의 도움을 받았지만 통역사 한 명이 전담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몇 명 같이 도와주세요. 한 명 아니라 저기 세 명 다 바쁘니까 누가 시간 있으면은 도와줘요. 조사나 행정 절차가 필요할 때마다 각기 다른 통역사의 도움을 요청하다 보니 매번 사건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서 저기 통화도 통역부터 같이 했는데 우리도 그때도 어떻게 하든지 마음 아파서 때문에 가다도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저기 우리 이야기도 많이 안 했어요. 부부에게 통역을 연결한 외국인 복지센터 관계자는 여러 기관이 분담했고 다른 업무도 있어 전담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각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사건 터질 때 여러 곳에서 도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 허가를 받은 16개국 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나 뭐 이럴 때 통역하고 상담을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도 여러 가지 상담 건이 많기 때문에 이 한 분만 할 수는 없어요. 네. 결국 동민이 부모는 전에 일했던 업체의 한국인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서류 떼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같이 조사해서 저자 꾸며주고 그러고 왔는데 뭐 언어도 안 통하고 이쪽에 연고지가 어떻게 방법이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좀 틀리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로 이런 상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인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 부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도와주는 기관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다치면 아무데도 도와줄 데가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요. 취재진은 이 부부가 실제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의무 기록지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동민이의 아버지는 취재진의 도움 없이 서류를 신청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왼쪽 화면에 노란 색깔 좀 작성해주세요. 여기 이름 써있고 한글로 써요? 아니면 이건 영어? 이거 되면 안 되고 펜만 이렇게 돼서 써야 돼요. 이 안에서부터 노란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사인해 주시면 돼요.
사건 당시 기록이 적힌 구급일지 신청을 위해 찾은 소방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적어야 할지 직원의 안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한국말 잘 안 돼요? 아이고 도와드릴게요. 그다음에 도어차 이용한 그 날짜랑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며칠 날 발생된 건에 대한 구급활동 일지 정보 공개 요청 이렇게만 구급활동 일지만 적으시면. 동민이의 아버지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작성을 마쳤습니다. 살고 3일에서 20까지 걸려가지고 담당자가 받아갈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부부는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개판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어른이 집이도 연락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이 때문에 그래도 그 생각은 좀 안 좋아요. 네. 우리는 그 개판했는데 어떻게 말했는지 좀 말해줘도 어떻게 말했는지 몰라요. 도와주세요. 여기 동민이의 어머니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앞으로 보낼 탄원서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아들의 죽음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성이 한 번 말고 없어요. 연락도 없어요. 단원에서 제발 우리는 외국인이라서 제발 도와주세요. 동민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여기 동민이의 어머니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앞으로 보낼 탄원서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아들의 죽음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성이 한 번 말고 없어요. 연락도 없어요. 단원에서 제발 우리는 외국인이라서 제발 도와주세요. 동민은 너무 아파요. 지금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법률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국에 대한 굉장히 좀 불신이 많았어요. 예. 이제 한국이 어떻게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복지라든지 또 아이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 9개월밖에 안 된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좀 생긴 거죠. 베트남 대사관도 이번 사건 이후 수사와 재판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대사관은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가족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의 사건 조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제공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공산서에게서 무슨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이 사건은 한국의 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정당하게 재판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그 베트남 분이 아니라 그냥 한국 분이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신 분이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과정도 좀 달랐을 수 있고 이 일이 일어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도 굉장히 달랐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동민이의 부모가 길을 나섭니다. 우리 전남 가요. 전남 가요. 천안. 오늘은 동민이를 만나러 가는 날. 동민이는 천안의 한 사원에 임시 안치돼 있습니다.
엄마는 밥상을 차리고 챙겨온 장난감들을 아이 앞에 놓아줍니다. 엄마 들어오죠. 동민이의 부모는 그날 차마 아이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민이가 사망한 지 84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들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머나먼 이국 땅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동민이 부모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할 일이 아닐까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코인을 사서 소질범만큼 이상으로 자기는 만회를 해주겠다. 신용 조회하고 말해드리면 3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대출인 거예요. 확실한 거라서 저희가 이제 구조 내용 중에 전화를 걸으니까 이제 사망했다는 거예요. 바로 훈련 참가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도 공무정원 쪽에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시반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보면 3-4시간 이전에 사망했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